완전히 새로운 시각, 정치의 혁신을 더하다 생방송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영입니다. 오른쪽에 우리 장성철 보수우파 패널. 네? 보수우파 패널 장성철이라고 소개시켜 주십시오. 예. 보수우파 패널 1년에 한두 번씩 대형 사고를 치시는 우리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달만 사고 쳐요. 7월 달부터는 사고 안 쳐요. 6월의 남자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왼쪽에는 정통 북한 통일 외교 전문가. 잡파입니다. 잡파. 잡파입니까? 뭐든지 다 그 설명할 수 있는 정치학 박사 우리 김종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왜 그러세요? 두 분 방송 같이 해보셨어요? 그럼요. 해봤죠. 많이 해봤죠. 네. 장선 많이 배우고. 네. 저한테는 배운 적 없습니까? 형이랑 싸웠지 뭐 맨날 방송에서 내 욕하고 막 도망가고 막.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 제가 가운데로 갈까요, 그럼? 자, 오늘은 저기 심판입니다. 젖지입니다. 젖지. 예. 자, 오늘은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형님 오늘 방송에 왜 민주당의 내용은 얘기 안 하고 국민의힘 뭐 친윤 윤 대통령 왜 이것만 해요? 이렇게 괜찮겠어요? 이렇게 여당 것만 해서? 못하니까 그렇죠. 방송국 마음이지 뭐. 네, 제 마음이 아닙니다. 자, 그 국민의힘 내용에 한 번씩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만약 성상납을 받고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징계도 받고 감옥도 가야죠. 근데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당에서 이렇게 징계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의도와 다른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저는 계속 윤리가 지금 징계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윤리가 징계한들 이준석 대표가 윤리 징계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끝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심판이 나오게 되면은 당대표 못 하잖아요. 그럼 쫓겨나잖아요. 당 만들면 되지. 당을 만든다고 국회의원이 따라 나가겠어요? 국회의원이 없이 어떻게 당을 이준석 만들어요? 대표 정도 되면은 팬덤이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근데 팬덤 가지고 당선이 안 되잖아요. 2024년도에 그러면 20-30% 정도의 팬덤만 가지고 어떻게 내가 공천하는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당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요. 이번에 징계받으면 2024년 노원구에 공천도 못 받아요. 이준석 대표. 그럴 가능성이 많고. 본인 정치 생명 끝이라고 봐요. 저는. 그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 이준석 대표가 흔히 하는 말로 윤핵관과 대통령의 생각이 같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든가 때로는 뭐 대통령에게 함부로 이야기한다거나 그럼 뭐 스스로 좀 자초한 측면도 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있죠. 뭐 함부로 대통령이라고 성역입니까? 잘못하면 잘못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교정 작업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민심과 이반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교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예를 들면 한 방향으로 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 당 내부엔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문제는 뭐냐면 참 이런 토론하기가 애매한 게 이게 국민의힘 내부 문제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점쟁이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좀 왜 그러냐면 되게 웃긴 게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당 맨날 욕했던 게 뭐예요? 저 성비위하는 정당이다라고 맨날 욕했던 거 아니에요? 문제 생길 때마다 빨리 제명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하가 상관없이 실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외부에서 문제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의 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조사가 착수됐는데 외부에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경찰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짤짤이를 얘기했던 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문제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내부 권력투쟁으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당 내부의 중요한 인물이 성비위와 관련된 문제로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해야 되는 게 분명한 거죠. 안 그러면서 민주당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하나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당 내부에서 어떻게 당대표를 윤리에다가 제소를 하지? 예를 들면 이 문제 관련해서 조사를 하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비위 문제 외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늦춰진 싸움? 오히려? 늦춰진 싸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나눠서 질문드려 갈게요. 윤리가 2주 정도 지금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연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제가 볼 땐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 절차적 정당성. 그럼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왜냐하면 이제 그 확보하는 당시만 과정이다. 하더라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당대표를 징계를 하려고 하느냐. 네. 예를 들면 그러면서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도 절차상의 문제들을 많이 제기했었던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당 내외에도 논란이 많았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2주 연기된 다음부터 벌어진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를 보세요. 제가 그때 본물처럼 터져 나왔어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온갖 공격들이 벌어졌죠. 여러분 이건 뭘까? 제가 볼 때는 윤리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2주 동안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당 내부에 그것이 뭐 친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예를 들면 정당성들을 깎아내리는 다양한 공격들을 가하고 7월 7일 날 윤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 깔끔하잖아요. 조용히 있다가 아니 누가요? 누가 아니, 조용히 국민의힘 내에서 내분 없이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있는 게 아니고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공격했어. 이준석 대표를 막 공격하고 있는 거죠. 윤리위는 가만히 있는 거죠. 2주 동안. 그다음에 7월 7일 날 소명 받겠죠. 이준석 당대표 불러서 소명 받은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윤리위는 수사하는 데가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결정하는 곳이다라고 결정 딱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뭐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바라는 지금 거 김종욱 아니에요? 교수님은. 아니, 근데 과정에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이준석 대표를 여론 작업을 통해서 고사시키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런 분위기도 있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저번 주부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도 보면 이준석 대표 물러나라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지금 도배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포인트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4주 전에 이준석 대표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렸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4주 전에 일이 기억이 납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예? 아니, 제가 뭐 4주 전에 일을 제가 기억 못 해야 됩니까? 사주는 아니, 이원 절차할 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정정식 의원에 대한 최고위원 임명의 건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최고위원으로 좀 임명해달라고 한 명을 부탁을 한 건데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을 이준석 대표가 정정식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심기를 상당히 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준석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얘는 내가 어려워지면 바로 뒤통수 치고 내 등 뒤다 칼 꽂을 사람 같아. 내 편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일단 뭐 내년도까지 이걸 기다리지 말고 그냥 다 제껴버리자라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상당히 급속도로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역으로 이준석 대표가 먼저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에게 어느 정도 국민의힘 내에서 공간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윤핵관과 안철수 의원 간의 연대 그리고 때로는 뭐 좀 제가 좀 뇌피셜입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빨리 사퇴하면은 임시 대표라든가 비대위원장 안철수 그리고 내년에 6월 달에 정기 전대를 해서 전대요? 총선이 있을 때 공천권이 있는 당 대표는 윤핵관 중에 한 명 이런 식의 역할 분담 이런 그러니까 그런 소설도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도 있었는데 네. 왜 안철수에게 왜 당대표 자리를 왜 주겠어요? 바지 사장 시킬 이유가 이제 없어졌어요. 뭐 징징대니까. 징징대가지고요. 네. 근데 이미 너는 분당에 배지 달아줬잖아. 그걸로 너랑은 비청산 끝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네. 이제는 윤핵관들이 직할 통치하려고 할 것 같아요. 직할 통치하려고 네, 한다. 그래서 안철수는 당대표의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7월 7일 날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를 그날 바로 징계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명을 가서 할 것이고 소명을 하고 나서 바로 징계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절차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 수사가 12일, 13일 다시 김성진 대표를 불러서 수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당대표를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징계하려는 의지는 엄청 강한데 징계 못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만 이양희 위원장이 네, 예.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과정에 네. 분명히 외부에 뭐 대놓고 이야기해서 우리 윤핵관들의 의중이 실렸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양희 위원장이 그렇게 휘둘릴 사람인가? 이런 네. 고민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핵관이 당의 전체적인 지형을 바꾸는 문제인 거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흐름이 윤핵관은 당의 지형을 전체를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을 전체를 해체해서 정계 개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당 구조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전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 생각과 관련해서 이양희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어떤 과정을 끌고 나갈까? 전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장수진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정점식 최고위원 임명권 관련해서 네. 최고위에서 이제 숫자 싸움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는 진짜 그야말로 만약에 윤리위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최고위에서 그걸 다 부결시켜버리고 완전히 그냥 윤리를 해산시킬 생각도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해산보다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리위원회 당규 규정 30조에 의하면 당 대표가 필요시에는 윤리의 결정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가 있거든요. 최고위의 의결로. 그럼 본인은 자기 거니까 제적 사유니까 빠져요. 그럼 현재 구성원대로 하면은 대략 4대 2예요. 그러면은 그 징계 처분을 취소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 거기에 그 2명을 더 한다면 이게 4대 4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가부 동수는 부결인가? 왜냐하면 대표가 부결이- 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아, 대표는 근데- 빠지게 되는구나. 어차피. 근데 만약에 또 중간에 한 명이 또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안 나가게 입장을 되면. 바꾸게 되거나 안 나가게 되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 위험스러운 거를 차단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가처분 신청을 낸대요. 그러겠죠, 당연히. 네. 가처분 신청을 내겠죠. 근데 제가 이것도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당 일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려고 안 한다고 받아줘요. 하더라고요. 징계 처분이 나오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취소 내지 정지를 시키려고 하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계속 국민의힘 잘 아시니까 그럼 제가 뭐 사유를 안 볼게요. 그런 뜻이 아니고. 뭐냐면 이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게 7월 7일 날 결정 안 할 거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네, 네. 저는 예를 들면 이준석 당대표는 결정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근데 문제가 김철근 정무실장 네, 걸려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철근 정무실장이 품위지 훼손으로 만약에 네, 징계를 네. 받게 되면 품위지 훼손의 사유가 증거 인멸이잖아요. 네. 근데 본인 증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이준석 당대표의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본인이 스스로 했다? 교사를 안 했는데? 교사했죠.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요. 철근이 형 가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는 단호지네. 가봐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오버한 거는 철근이 형 책임이다. 글쎄요. 근데 윤리 그때 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철근 위원장이 와가지고 윤리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해명을 잘 못하더래요. 그래서 철근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다고. 철근이 형 불러봐. 그 철근이 형 근처에 이 근처 그러니까 지역구예요. 부르세요. 강서예요, 강서. 아니 구로잖아요. 구로. 강서구. 강서로 강서 강서인가요? 화곡동 쪽에, 강서. 화곡동. 맞아요. 예. 그래서 윤리에서는 2주 동안 이제 심사를 해서 7월 7일 날 김철근 위원장에 대해서는 징계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당일날 이준석 대표까지 징계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김철근 정무실장을 징계하면 그 당연히 그냥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연결되는 그러니까 거죠. 바로 하기가 못하고 그것도 그럼 이제 죽은 뭐 아닙니까? 이게 뭐 우리 근데 만약에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준석이 뭐 좀 살려줘라 그러면은 살아날지 않을까? 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뭐 어차피 이준석 대표는 김철근 위원장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연동된 주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시네요. 근데 전 우려가 있는 게 뭐냐면 그 국민의힘이 계속 해왔던 극적인 드라마가 있어요. 막 싸워요. 극적화해. 막 싸우다가 술 한잔 먹고 딱 끌어안고 와 우리 친구 아이가 이래 버리잖아요.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다 알겠는데 윤 대통령이 다 알겠는데 싸우지 마.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왜 싸워? 자 스탑. 이래 버리면 봉합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전제 시대입니까? 그래도 2달밖에 안 됐는데 힘이 제일 셀 때잖아요. 이럴 때 좀 포용을 해야죠. 힘이 셀 때. 저도 그 말이 좀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건이 빨리 마무리 안 되고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KS와 여론조사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 당내 갈증이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원인이기도 하고 만약에 7월 7일 날 징계를 해버리게 되면 지지율 완전히 한 10% 이상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20, 30대 젊은 층들이 상당히 실망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나온 다음에 윤리위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께 내가 20일이면은 다시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하게 해주겠다. 그것도 건방진 얘기야 진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께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죠?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건데 건방진 얘기죠. 이렇게 하면 그 옛날에 대선 그 선거 기간 때처럼 비단 줄게 우리 네. 비단 주머니. 지금 대통령한테 이런 식으로 협박 비슷하게 하는 게 어딨어요. 나 죽이지 마. 나 죽이면은 지지율 떨어질 거고. 흑화된다. 네. 나 살려주면은 지지율 올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협박 정치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경솔했다. 절대 네 가지가 없는 거죠. 진짜 어떤? 네 가지가 없는 거죠. 네 가지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좀 과도하게 뇌피셜인데 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말씀을 하는 거는 저는 윤리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사법적 문제.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탈당해서 나오더라도 비례대표 중심 정당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네. 지지율 한 5, 6%면은 국회의원 한 4-5명 만들어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저는 윤리 문제라든가 당에서 어떤 징계를 받더라도 테러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사법적인 문제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정치를 법적으로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왜냐면은 윤리 쪽에 경찰 쪽하고 좀 계속 정보를 좀 주고 받는 모양인데 경찰들이 이준석 대표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은 저희들 정말 다 조사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왔대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한테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참 큰일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왜 그 자리에 나가가지고 물론 뭐 김철근 위원장이 대신 나갔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함정에 걸린 듯한 그런 느낌 좀 들지 않나요, 그게? 그렇죠. 뭐 근데 이때 보니까 이게 2013년도 일이니까 이제 그 성상납 의혹은 이 공소시효가 지난 거예요. 아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성산납 의혹 빼고요. 이제 알선수재 문제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선수재 문제와 이제 증거인멸 의도인데 2016년까지도 계속 예를 들면 술접대를 뭐 네. 성상납은 모르겠는데 술접대를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알선수재 이런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2023년까지 공소시효가 유지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뭐 죄의 경중을 떠나서 유죄 확정을 받게 되면 선거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거의 제가 위험해요. 볼 때는 제로가 되는 상황이어서 네. 제가 볼 때도 본인이 계속 성상납이 아니다. 증거인멸 교사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놀리는 거잖아요. 성상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교사를 할 이유도 없다. 근데 증거인멸하려고 김철근 위원장이 네. 나갔기 때문에 성상납 의혹도 있다. 역으로 이렇게 해석 예, 그러니까 지금 윤리를 해석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는 7억을 왜 사인했어 이런 거죠. 어렵니까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게 하는 거죠. 아 어려우면 막 7억씩 사인해주고 얘기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치. 그 병원에 투자하려면 의사 자격증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투자 유치. 투자 유치요? 유치예요, 유치. 그러니까 가서 그걸 갑자기요? 네. 뜬금없이?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옛날에 본인을 도와줬는데 나도 살기 어려워. 어려워졌다니까. 저 살기 어렵고 제가 형은 이준석 대표랑 안 친하잖아요. 왜 저기 방송도 같이 하고 옛날에 도와줬어요, 이준석 대표. 배나 싼가 거기에 뭐 물품도 후원해주고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도와준 적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뜨는데 많은 역할을 해줬지. 지렛대 역할을 해줬죠. 같이 싸워주고. 네. 제가 철근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7억만 좀 투자 유치해달라고 하면 유치해 주시나요? 누가 저한테요? 철근 형한테. 제가. 아니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오래된 인연을 통해서 도움도 받고 네. 또 도움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제가 생각해도 어느 정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와서 아까 그러지 많은 않았을까. 분들은 뭐냐면 철근 형이 이렇게 돈이 많으신 양반이 아닌데. 투자 유치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위에 아니 유치. 본인도 잘 못하시는데 그걸 내려가서 철근이 굳이 하셔야 되냐? 안 됐어요, 그죠? 좋은 양반인데. 네. 하여튼 자 이준석 대표 거는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7월 7일 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나온다. 안 저는 나온다. 그날은 안 나올 거예요. 그날은 안 나온다. 네. 우리 김종욱 교수님. 저는 저긴 나온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나온다. 김철근 그리고 이제 정무실장은 사실상 제가 볼 때 그러면 둘은 같이 엮인다. 어떻게 동의 좀 하십니까? 철근이 형이 만약 징계를 당원권 정지 이상 받으면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윤리에 가서 증언이나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김철근 위원장이 준석이가 가보라고 해서 가봤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교사는 되겠죠. 안타깝네요. 다음에는 우리가 저기 철근이 형 모시고 네. 좀 변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술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음주 방송. 네, 이름도 많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이 사태를 풀어가는 친윤 윤핵관들의 네. 정치력 문제 한번 이야기해 볼까 싶어요. 터프하죠. 터프하죠. 자 네. 그럼 일단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유치한 질문부터 제가 하나 드릴게요. 자 윤핵관 중에 누가 서열이 높은가? 제가 이름 쭉 대볼게요. 장제원, 정진석, 권성동, 권영세, 윤한홍. 권성동이 탑이죠. 이제. 권성동이 탑이다. 탑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장제원도 권성동도 제가 볼 때 약간은 좀 딸을 당한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내부에 계신 검사 출신 핵심 라인들 그분들 빼고 그분들 식구들이 당에 있는 당해요. 건이 당해. 타입이에요, 건이. 제가 볼 땐 장. 장. 네. 아, 약간 기스가 많이 났어요. 권도 기스가 좀 많이 났다는 얘기를. 장은 제가. 저를 공격하면서 기스가 많이 났어요. 아니 저보다 정보가 없어. 왜요? 제가 아는 바로는 압도적 1위가 권영세 장관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분은 그분이, 일단은 행정부로 예. 빠져 있으니까 장관으로 당내에 갔잖아요. 당으로 복귀한다는 아 그만두고요? 아니, 당을 뭐- 시작한 지 3개월, 한 달도 안 됐는데? 올 연말 지나자마자 아니 그럼 그때 아, 처음 그렇죠. 되는데 그때- 신뢰는 되게 큰 것 같은데 예. 일단은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니까. 오늘 아침에도 김승희 사퇴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대통령과 교감 없으면 못해요.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당의 원내대표가 그만두라고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쫓겨날 일이잖아요. 이 정도로 대통령과는 교감이 있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권이 지금 1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교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과 공천권을 맡긴다는 부분이 동일시될 수 있을까요? 공천권은 아직 내년 6월 달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다음 당대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음번 6월 달에 당대표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신뢰를 많이 쌓아 나가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대통령께서는 권영세, 김기현 이 두 분도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감이 누가 당대표 감이냐라는 것이 당원과 일반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한번 신뢰를 받았고 예전에 검수한박법안 잘못 합의해줬다가 네. 한번 더 신뢰를 받았고 지금은 주도해 나가는 것을 보면은요 상당히 좀 힘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수위 출신들인 거죠. 따지고 보면 네네. 이용호 의원이 무슨 얘기를 인들레 이제 공동간사인데 얘기한 게 이 대표에게 누적적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총선을 앞두고 리더십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표출되고 있다.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한다는 거.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리더십을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 체제가 안 된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민들레 공동간사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당선인 시절에 소위 그 대변인을 했던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이준석 혁신위는 사조직이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여권 핵심 관계자 뭐 이분은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만나려면 이준석 당대표는 의제나 사유를 다 검토받아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대부분 다 얘기하자면 인수위 출신들과 대통령실 관련자들의 어떤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럼 이 공감대 역할도 누가 할 거냐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걸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그 당대표 감이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누가 더 세냐? 지금 대통령과의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누가 더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어떤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측면들 같은 경우는 장제원 의원이 중간고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장제원 의원이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잃은 계기가 있어요. 김승희, 박순애 이 장관 후보자들을 추천을 한 게 장제원 의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여성 쪽 장관들 추천 잘했네라고 생각했다가 각종 의혹이 나오니까 왜 이런 사람을 추천을 했냐라고 한번 경로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장제원 의원에 대한 신임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국 기자가 물어보니까 여성 많이 배려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해서 급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왜 2명을 추천을 아니 했냐? 그러니까 급하게 하니까 검증이 안 돼. 왜 대통령 욕해요? 2달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럼 대통령은 언제부터 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 지나서 내년부터. 내년부터요? 네. 그렇게 오래? 아니, 아, 문재인 때는 안 그러시더니 갑자기 왜 문재인 대통령 때 윤석열 때만 그렇게 방송 안 했습니다. 본인 이야기 말고 네.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본인이 아니, 내년부터 해요. 비판은 좀 올해 국정감사 끝나고 좀 저는 정부의 남매싸움 이 이야기는 나오고. 동의할 수 없는 게 아니, 대통령은 늘 준비된 사람이어야 되고 국회의원도 네. 제가 공부하는 국회의원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이미 공부하고 들어왔어야지 왜 세비 받아서 공부해요? 아니 대통령이 용기 있게 고백도 했잖아요. 대통령 처음 해보니까 좀 봐달라고. 그럼 좀 봐줘야죠. 잘할 자신이 없으면 안 했어야지.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자니까요. 뭐예요? 1년 동안은 가만히 있자 공격하지 말고 아니,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게. 8개월 쪽만. 8개월만이라도 좀 봐주세요. 8개월이나요? 저는 오히려 반대합니다. 저는 단 한 후에 허니문도 허용할 수 없다. 야, 옛날에 안 그러셨잖아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초반에는 좀 가자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평가할 게 없는 것 같고 비판할 부분은 많이 있지만 네. 좀 평가라는 부분은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안 처리 끝나고 내년부터 좀.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 하락해가지고 지금 기가 죽어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과연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문제는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제대로 그래요? 못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예, 스스로 알아서 싸우들 계시고 그걸로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진짜 맡기라고 그러세요 이준석 당대표한테. 뭘. 21만. 제가 뭐 맡기라면 뭐 하겠습니까? 장성철 쟤도 죽여 막 이러지 않을까? 아니 21이면 올라간다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반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요. 여당 당 대표라면 당정 회의가 있잖아요. 당정 대회의 그런 데서 진중하게 저 대통령님 제가 맡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율 끌어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언론에다 대고 저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게 맞냐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세 가지 민생 정책, 그럼요. 네 가지 국제 외교 뭐 이런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저희 장난치듯이 그렇게 하면 안 잘 되죠.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너무 가벼운 게 문제예요. 아직도. 아직 뭐 나이가. 예, 하시죠. 근데 뭐 저기 가벼운 사람은 잘 안 바뀌더라고. 안 바뀌죠. 네, 무거운 사람은 애초부터 이렇게 묵직하게 정치하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성정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안타까워요. 정말 좀 여러 가지 포인트별로 처신만 좀 제대로 했으면은 집권 여당 당 대표로서 할 역할이 정말 많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우리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앞에서 했으니까 윤핵관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네. 지금 우리 솔직한 두 분의 심정인데 장제원 의원은 좀 국민적으로 비호감도가 좀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제가 장제원 의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SNS에 한번 올렸는데 와 거기 댓글을 보니까 거의 90%가 장제원 의원에 대한 비판이었고 조회수도 상당히 높았고 제가 짭짤했겠네요. 놀라웠다는 건 뭐냐면 공유가 네. 공유 건수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리고 기자분들이 전화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호감도가 많이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장제원 의원의 비판적인 기사가 되게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야 나도 문제지만 장제원 의원도 상당히 좀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장제원 의원의 호감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건이라든가. 근데 이제 저는 첫 번째 인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인상이 안 좋다. 인상이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좀 인상이 안 좋은 타고난 것도 건데. 있고 또 하나는 아들 문제도 좀 큰 것 아들 같아요. 문제. 아들 문제를 대하는 모습이 국회의원으로서 청문회 때 다른 후보자들을 대하는 것과 이중잣대다 결국엔.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문제였던 것 같고 좀 과도한 쇼맨십 이런 느낌. 쇼맨십도 있는 것 들지 않나요? 같고요. 근데 네. 하여튼 비판하자면 뭐 끝이 없겠지만 하여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국 교수님은 누가 제일 윤핵관들 중에 비호감인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시기에? 전 호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권영세 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느낌이 좋았었는데 과거 NLL 문제 관련해서 한 행동을 보게 되면 네. 저분도 제가 봤을 때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 저는 그런 거죠.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수신 제가가 안 되는데 치국을 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 하고 수신도 안 되나요? 자식 문제가 그건 제가 아닙니까? 수신이 안 되니까 자식이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냥 되는 건 아닌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수신한 다음에 제가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근데 이런 부분을 또 중요한 자리에 앉힌 윤 대통령의 어떤 안목. 그러니까 인사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비판하셨으면 문재인 정부 비판의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 아니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네. 국민의힘이. 근데 제가 또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면 정치 못하는 거거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치는 다 경험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비판했으면 문재인 정부 인사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안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다시 반복하지? 그럼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같은데 그럼 앞으로 계속 인사 문제는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인사 문제의 핵심은 누굴까? 윤핵관이겠죠. 또 결론적으로. 주변에서 그 천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여성 어떤 그 국무위원들을 갖다가 천거했다고 얘기한다면 천거한 사람이 윤핵관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주변에 윤핵관이 있는 한 인사 문제는 계속 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그걸 또 교정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건 중대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제 우리 김종국 교수님 말씀처럼 그걸 해석을 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잘 알고 정확하게 경험해본 분야만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전부 다 장관들도 검찰 출신들로 꽂아야 돼요. 근데 결국은 이거 윤석열 정치권이라든가 국민의힘이라든가 그쪽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비판 방송이었네 이거. 진짜. 아니 비판 방송이 아니고 아니 비판이 아니라 정말 고온. 고온 고온이 아닌 것 같아요. 고온 본인이 더 많이 하시잖아요. 방금 전에 저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예.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자진 하셨어요. 사퇴. 자진 사퇴했다고. 역시. 봐요 권성동은 세잖아요. 아. 권성동원이 딱 그만 아니, 들어가니까 오늘 아침에 도스태핑에서 네. 윤 대통령이 정확히 시그널을 줬어요. 지켜보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너 다 커버줬으니까 알아서 그만둬라고 하는 게 맨 마지막에 오더가 간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해서 전달해 줬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권성동 의원 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실세라는 뜻이죠. 그럼요. 그럼 제가 틀렸을 수 있겠네요. 아니요. 저기 에이, 장재원, 권성동. 장재원 아니라니까. 그럼 자 내년 당 대표에 가까운 사람 장재원인가 권성동인가? 장재원 의원은 당대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의원들의 신망이 없고 기본적으로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도 별로 없고 당원들의 뭐 지지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큰 정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당직을 그분이 뭐 해본 적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당직? 중요한 당직. 윤핵관? 그건 당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총장, 원내대표, 최고위원 이렇게 당에서 자리 잡아야 될 단계별 당직이 있는데 그걸 해본 적이 없고 지금 본인이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대요. 법사위원장 엄청 하고 싶어 하는데. 아, 법사위원장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빨리 원구성을 해야 될 텐데. 권성동 그럼. 원내대표가 어떻게 장을 어떻게 법사위원장 시키나 그래가지고 두 분 사이도 좀 알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야, 우리 장재원 의원이 법사위원장 하면 내년 보궐선거에 표창원 의원 들어가야 됩니다. 법사위로. 그래서 서로.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장재원 하는 거지. 의원은 어떠한 당의 중요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좀 뒤에서 나는 이러한 당 대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당 지도부를 만드는 그러한 물밑에서의 핵심 관계자가 계속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장 소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네. 보통 우리는 이제 말 잘하는 정치인들을 좋아합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흔히 하는 말로 보수 정당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강한 사람들, 개혁 정당에서는 좀 개혁적인 분들을 좋아하는데 실제로 일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작은 당직이라도 당의 당직을 맡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럼요. 굉장히 의미 있더라고요. 너무 중요하죠. 이야기는 민주당의 지금 최고위원 나오려고 하는 초선들 생각은 좋으나 실력은 있는지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보여준 모습들 스스로 아직도 반성하면서 한번 민주당 이 최고위원 출마자들도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형 이재명 의원 편이에요? 이재명 편은 아닌데? 이재명 평으로 읽혀져요. 다른 후보자들 좀 너희들은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기 이재- 이제 최고위원들 나오려는 초선 의원들 이야기. 이재명 의원도 당직은 큰 거 못 해보셨잖아요. 선대위원장만 하셨던 거지. 근데 이제 이재명 의원도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대선 여의도 정치는 안 해봤지만은 단체장을 해본 건 또 다른 큰 경험인 것 같아요. 집행부를 해봤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요? 아니 근데 저기 지금 대표 나오려고 하는 강병훈 의원도 뭐 최고위원을 해봤고 네. 강훈식 의원은 뭐 여러 당직을 많이 했고. 근데 저-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출마 못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감정과 사감이 들어간 결정 아닌가요? 제가 데려온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도 진짜 민주당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막 욕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자, 욕 좀 하시죠. 근데 지금 민주당 얘기가 아니, 아니니까요. 국민의힘에 빗대서 욕하시면 되잖아요. 국민의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박지원 뭐 최고위원 그러니까 저기 비대위원장을 버리냐 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만 예외로 해줘. 이유가 뭐야?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 저는 오히려 본인이 나올 수 없는 출마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안 되니 저 내가 얘기했던 5대 혁신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전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큰 예외를 네.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면서 네. 그렇죠. 민주당 스스로 결정을 해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뿌린 잘못된 씨앗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공동 비대위원장까지 한 분을 너는 당원 자격이 안 되니까 예외로 인정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박지원 너 미워. 너는 진짜 우리 당에 분란만 일으킬 사람이야. 아니 너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86 물러나라고 했지. 너 나 우상호 물러나라고 했어. 그러니까 넌 안 돼.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우상을 물러난다는데. 아, 네. 어차피 출마도 안 할 거니까요. 네. 네. 아, 그래도 비대위원장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 보통 그 이야기 한번 할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면 당정청이라 그랬다가 이제 당정대라고 했는데 이번에 대자가 아예 빠지고 당정협의회로 간다. 네, 네.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당정 분리의 신호인가요? 아니면은 근데 형님- 대통령이 국정에 개입 안 하겠다는 신호인가요? 근데 선배님 하여튼
당정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안 되죠. 안 그러니까. 돼요. 당정 분리한다고 매번 그래서. 하지만 그냥 당은 뒷받침해야 될 거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또 거리두기 할 거고 이런 거라서 별로 의미 없는 얘기 같아요. 그거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글쎄요. 뭐 정치를 잘 이것도 몰라서 그러시나? 이준석 대표를 거리두기에서 자르기 위한 자르기 위해서? 과정에서 최대한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닐까요? 너무 과한 해석 아니세요? 거기까지 이렇게? 아니 근데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파워라든가 본인 이야기는 흑화됐을 때의 위험성 이런 것들은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준석이의 파워는 기본적으로 그 국회 내에서 아니면 여의도에서는 없어요. 20대, 30대 남성 지지자들이 그렇죠. 그냥 외부에서 스피커로서의 파워가 있는 거지. 의총장에 가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그 뒤에서 문에서 이렇게 앞으로 갈 때요. 의원들 쳐다도 안 봐요. 그게 권성동 원내대표 예전에 김기현 원내대표랑은 다른 분위기라니까요. 이제 외면해버려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앞에 나가서 연설할 때 인사말 할 때 다 딴짓해요. 아니 그 정도로 그거에 인정을 안 대해서 한다는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네. 원외 당대표. 당대표이기 때문에 원내 아니에요. 기득권이 작동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두 번째 이준석 고유의 이 잘못된 리더십 때문이다. 잘못된 리더십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대선 과정 중에 괜히 이거 내부 고발자거든요. 대선 과정 중에 많은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들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됐어 하면서 막 혼내기 때려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아 이준석 대표랑 상종을 하기 싫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멀어졌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의원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처신도 잘못됐지만 어쨌든 그렇더라도 보수파 진영의 젊은 유망한 정치인을 저렇게 짓밟는다라는 것은 좀 의원들이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유망한 진보 쪽의 정치인입니까? 그분이 당에서 자리 잡는 것은 차치하고 나서 지난번에 그 선거 과정 중에 내세웠던 5대 약속은 이거는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학수 기억이 안 나가요.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겠습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네. 여러 가지 개혁과 혁신을 앞당겼습니다. 뭐 제가 그런 그 것들. 아주 싫어했던 표현들인 것 같아요. 아,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로 이분은 청년 정치의 문호를 넓히고 정치 교체를 완수하겠다. 이거 뭐 좋은 얘기니까요. 얘기. 당내 성폭력 등 범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좋은 확립하겠다. 맞는 얘기. 대선 때 했던 대국민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겠다. 맞는 당원의 해당 행위와 언어 폭력에 엄격히 맞는 대처하겠다. 난극화해서 기후변화, 국민연금, 맞는 인구소멸, 얘기. 지방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맞는 입법을 얘기. 적극 추진하겠다. 이 5개 5대 개혁을 얘기했어요. 박지원 저 전 비대위원장을 출마 자체를 저지시킨 거는 저 약속을 안 지키겠다라는 민주당의 아니, 아니에요. 의지의 표현. 저는 이제 저거 5가지를 보면서 행태와 정책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앞에 4개는 정당의 행태잖아요. 그죠? 정당의 행태고 5번째는 이제 정책인데 아직 그 훈련이 덜 되셨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26살의 정치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이 저 정도의 아젠다와 가치를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를 인정해줘야지. 26살 때 저 정도 했잖아요. 전 그때 저기 당 들어가려고 시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6살 때 빨간 책을 한 권 썼는데 네. 저 정도 이상의 저는 책을 쓴 것 같습니다. 아, 형이 워낙 탁월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뭐 비단 주머니보다는 이게 훨씬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얘기이긴 하죠. 그럼요. 비단 주머니 주겠다. 비단 주머니 내용을 모르니까 헤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여튼 오늘 우상호, 박지원 이 두 분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앞으로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럼 이제 다시 네. 국민의힘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자꾸 민주당으로 아젠다를 돌리려고 하는데 안 되네. 돌려도 돼요. 이슈를. 돌려도 돼. 아, 근데 돌려도 돼. 너무 재밌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돌려도 돼. 민주당으로 안 돼요. 그 자, 재미를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두 분이 이준석 대표와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대차 대조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건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이준석 대표랑 박지원 위원장은 어떻게 급이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가 많이 나죠.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대표가 된 거고 박지원 공동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원들이나 의원들의 마음조차 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내에서 정치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리 잡기 힘들 것 제 같아요. 생각에는 10년 전 이준석이죠. 뭐. 그러면- 10년 전에 이준석이 뭐 그 정도 수준이지 않았을까요? 이준석 그 당시에 그때 준석이는 잘했어요. 진짜 괜찮았는데 그때부터. 그때 10년 전이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예를 들면 본인이 청구 받아가지고 그냥 올라와서
예를 들면 아주 판 좋게 그때는 예를 들면 판을 잘 깔아준 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 판을 잘 깔리다가 실질적으로 대선 패배 이후에 예를 들면 휙휙휙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잘 훈련 받으면 10년 후에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10년 전 이준석은 낮은 자세로 경험치를 쌓고 밖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싫으신 거죠. 저는 원래 들어올 때부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그랬어요? 저는 낙하산 들어오면 다 싫어합니다. 예.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아주 당돌하고 당차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제부턴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주에 휩쓸려서 중요한 상황에 비판적 발언들을 하지 못하면서 당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소위 외부의 시각이 다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의 시각들 안으로 전달을 해주고 논쟁이 되게 해서 해야 되는데 5년 동안 보면 왜 저렇게 브레이크 없이 달려왔는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서 전 저런 정치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대단한 청년이죠. 하여튼 잘만 키워주면은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싹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자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했는 대변인 뽑는 그 토론 네, 배틀 네. 이런 거조차 안 하잖아요, 민주당은. 그렇죠. 민주당은 일단 내부 정보부터 해야죠. 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왜 비대위원장이 왔는지 경로조차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가 청구했다는 거.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뭐 다른 분들이 청구했다는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오히려 이 과정의 정당성 문제에서 이 지지자들이 더 불편함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게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당이 그 소위 성비위 문제로 곤욕을 그렇죠. 치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불꽃 뭔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꽃 추적단. 쫓았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또 20대 여성을 비대위원장 모셔와서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와서 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좀 어쩔 수 없는 민주당이 엇보였다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그걸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에게 전 비대위원장에게 그 책임을 묻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과도한 비판도 자제하고 네. 그냥 본인이 그래요, 그건 그래요. 이 정치적으로 알아서 성숙하시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대로 그 과정을 거쳐오라라고. 근데 하나 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박지원 저 비대위원장이 살짝 지금 오버하는 게 있어요. 조금씩. 제가 그 자제해야 돼요. 맞아요. 네. 저는 뭐 그러니까 이재명 나오지만 이재명 막 비판하고 본인이 당대표 나오는 걸 좀 오버했다고 봐요. 최고위원 정도 나오면 그렇죠. 괜찮았을 것 같은데 본인의 위상을 너무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장 소장님은 혹시 네. 최고위원 이런 거 나올 생각 저는 없어요? 정치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전혀 안 합니다. 0.5는 주십니다. 0.5도 없습니다. 장재원 의원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뭐 그런 부분 저 뭐 설마 저를 만약에 공천 비례로 제안이 오면 안 어떻게 해요 저는. 비례도 정치 안 안 해요? 해요. 네, 전 정치할 생각을 접었습니다. 비례로 제안하면 그거 져주세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님 좀 비례를 좀 주십시오. 비례를 좀 진영을 주셔가지고 옮기셔야 좀 되는데요. 국회에 또 들어오시게. 진영인데 뭐 진영을 옮겨야 돼요. 제가 남의 당을 깨고 싶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잘려서 나오면은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민주당이 머리가 잘 돌아간다면 이럴 때 선거구제 개편을 던지는 거야. 아 중대선거구제. 그렇죠. 그래서 다당제를 유도해 버리는 거죠. 근데 어쩌면 잘못하면 말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저는 계속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도 싫지만 저는 국민의힘도 되게 싫을 것 같아요. 저게 당이야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법은 뭐겠어요? 옆에 저기 많이 계시잖아요. 뭐 김한길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싹 정리해서 나쁜 놈, 이상한 놈, 우린 좋은 놈 이런 식으로 검찰 얘기하면 출신들을 꽉 채워 한동훈이야 근데 이렇게.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계 개편이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민주당 내의 상황이 있어요. 민주당 내에 지금 비주류가 친문이 비주류가 됐잖아요. 친문이 비주류가 됐기 때문에 친문 민주당에서 나갈 수가 없어. 그렇죠. 과거에 있던 비주류, 호남 비주류들은 나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음.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 친문 비주류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깨지를 못해요. 네. 그 민주당을 못 깨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만 분화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세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구조상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고 봐요. 그게 그러면은 본인이 추구하고 가치가 맞는 사람들로 2024년에 공천을 하고 물갈이 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네. 중도 신당이라든가 네. 또는 어떤 지역 기반의 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그럼 민국당 그런 형식으로 소멸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료를 뿌려줘야죠. 저는 그게 선거구제 개편안을 민주당이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계속 하방 추세로 가서 43까지 갔잖아요. 이게 3자가 나오면은 이거는 상당히 위험할 것 이제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네. 그래서 이 주도권이 국민의힘 당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현 체제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당의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를 받는 제대로 된 지도자급의 정치인이 없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이 정부에 있는 사람이 지지도가 높게 나온다. 그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지지도가 떨어졌지만은 미래의 내 후계자를 통해서 정치판을 한번 또 바꿔봐야지. 이런 꿈을 꿀 수도 있지 근데 않겠나. 한동훈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난정이 돌받는다고 네. 지금 너무 툭 튀 나오면 너무 빠르죠. 아마 내부에서 엄청나게 저 견제야. 빨리 싼 걸 잘라야 되겠는데 당한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동훈이 지금 부각되는 건 안 좋아요. 그냥 정부 장관 조용히 잘하다가 딱 끝나는 순간 훅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장관을 이제 차기 후계자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아주 상당히 좀 견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친하시죠 개인적으로? 아니요. 안 친해요? 저가 친하다고 하면요, 그분 피해가 가요. 그래서 저는 친하다고 얘기를 그럼 못해요. 덜 친한 걸로 하시죠. 아는 분, 아는 분. 아는 분이 아는 분. 지난번에 저하고 한번 통화하지 않았던가요? 네, 오세훈 씨하고. 하셨죠, 하셨죠. 그랬던 거구나. 시장님 한번 불러주세요. 예, TBS 문제도 한번 상의드리고 그냥 TBS 그냥 두세요.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시죠? 자리 한번 마련해. 네. 저는 안 가겠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같이 가서 같이 가서 뭐 TBS 저기 우리 네. 김어준 총수도 그대로 두셔라. 뭐 크게 폭넓게 정치하시라. 저는 김원준 총수를 더 두는 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뭐 그냥 그 할 만큼 하셨으면 좀 쉬셔야지 계속 그게 롱런하시려면 안 되죠. 그 자리로 가시고 싶은 욕을 아유, 내리시는. 아유, 저는 팬덤이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두 분이 양보하시는 모든 자리는 다 제가 좋은 가겠습니다. 방법이네. 근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가 여당과 여권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월 7일 날 목요일 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권도 있긴 하지만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민생이 어려운 상황, 해외 순방에 대한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 여권이 긴장을 해서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당정회의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서 돌파할지 아니면은 야 일단은 준석이 자르고 보자. 만병의 근원은 준석이야라고 생각할지 7월 7일 날 한번 어떤 식의 결정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필이면 7월 6일 날 당정협의가 잡혀가지고요. 날짜가 애매해요.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이상하고 뭘 얘기해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돌파구가 있는 어떤 중요한 정책이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되고 나서 7월 7일 날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김철근 정무실장만 예를 들면 품위주의 훼손으로 하고 가만 내버려 두면 제가 볼 때는 당이 뭐 하는 거지 저 당은? 한 가지 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런 게 맞습니까? 정말 민생 많이 어렵고 그런데 국민들 힘든데 자기들끼리 뭐 잘라라 말아라 싸우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일하면서 싸워라. 그렇죠. 이게 싸우는 건 국정 어쩔 수 없지만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야당은 뭐 원래 저렇게 질이 멸렬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국민의힘 그러면 안 돼요. 야당도 싸워야 되는데 쓸데없이 일하고 싶어서 빨리 국회 개원하자고 난리요. 난 이해가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거 모르겠는데 아니 국회의장 선출해 버려야죠. 근데 그건 몰라도. 안 돼요. 아니, 왜안 국회의장은 어떻게 아니 왜 안 돼요? 국회의장만 선출하면 되지. 아니 국회의장이 어떻게 아니, 해. 아니 생각해보세요. 원이 구성이 안 되면 네. 국민들이 표를 준 네. 대의 정치가 벌어지지 않아요. 공백이에요 외화가. 네. 그러면 다른 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국회의장의 역할이 국회의 원만한 대화 타협 조정 이걸 하는 분인데 한쪽 당에서만 뽑아서 국회의장이 된다. 아니 이미 다수당이 하는 거니까 네. 이분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그래도 명분과 절차적인 정당성이 아니 있죠. 그러니까 이 명분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원 구성을 하지 않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원구성은 며칠까지 해라라는 그런 뭐 약속은 없잖아요. 아니 그렇더라도 한 달 이상 대화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저는 문제가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국회의장만 선출해 놓고 협상을 하면 되죠.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다음 주에 또 저희가 한번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장제원 의원이 합리적인지 우리 장성철 소장이 합리적인지 냉정히 판단하셔가지고 댓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여야를 떠나서
국가가 잘 굴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스픽스에 또 전화 온다니까 장성철 출연시키지 말라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장 소장님 그 관련해서 전화가 오면은 제가 잘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든지 대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생방송 정치본색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